다른 고객분들 수익률 좀 보세요. 박모 씨 45%, 최모 씨 52%, 이모 씨 38%. 부장님, 7억이면 월 3,150만 원이에요. 연금이랑 합치면 월 3,300만 원. 이 정도면 황제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사투 이제 시작합니다. 이 투자 상품은 원금 보장됩니다. 2023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그 한마디가 김영수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65세 김영수, 중견 제조업체에서 40년간 근무하고 막 정년퇴직한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지요.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식들 교육을 위해, 노후를 위해 살았어요. 퇴직금 7억 3천만 원. 평생을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180만 원이면 아내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여보, 이제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텃밭 가꾸며 살까? 아내 박정숙 씨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부장님. 저 이준호입니다. KB자산관리 수석 컨설턴트예요. 목소리는 젊고 활기찼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제가 부장님 퇴직 소식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퇴직금을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손해예요. 김영수 씨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희 사무실이 역삼역 3번 출구 바로 앞 골드타워 15층에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상담만 받아보세요. 이준호는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고 금융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연락했지요. 결국 김영수 씨는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주가 차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든 것이 신뢰감을 주었어요. 부장님, 이 상품 좀 보세요. 월 4.5% 확정 금리입니다. 이준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은행 금리는 연 5%인데. 김영수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이건 일반인은 모르는 VVIP 전용 상품이에요. 해외 부동산 신탁 투자인데 원금 보장입니다. 여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준호는 두꺼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사이에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다른 고객분들 수익률 좀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는 수익률 내역이 떴습니다. 박모 씨 45%, 최모 씨 52%, 이모 씨 38%. 이분들 모두 1년 만에 이런 수익을 내셨어요. 부장님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김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장님, 7억이면 월 3,150만 원이에요. 연금이랑 합치면 월 3,300만 원. 이 정도면 황제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런 투자 상품이 있대. 월 4.5% 금리래. 박정숙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가서 봤어. 제대로 된 회사더라고. 15층 전체를 쓰고 있어. 김영수 씨는 받아온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사진과 함께 각종 인증서가 인쇄되어 있었지요. 3일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준호는 그 사이에도 계속 연락했어요. 부장님, 이 상품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금리가 3%로 내려간대요.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김영수 씨는 또 한 번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이준호의 상사라는 본부장이 직접 나왔어요. 김 부장님, 우리가 특별히 모시려는 거예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사신 분들을 우대하는 게 저희 회사 방침입니다. 본부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글로벌 자산관리 본부장 최성우라고 적혀 있었지요. 서울대 경영학과 하버드 MBA 출신이라는 양력도 있었어요. 저도 아버님이 퇴직금 날리신 적이 있어서 이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안전한 상품만 권해드립니다. 최성우 본부장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반만 투자해보자. 3억 5천만 원만.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은행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투자 좀 하려고요. 걱정 마세요. 김영수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일하며 쌓은 경험과 안목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2시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준호와 최성우 본부장이 환한 얼굴로 맞았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수익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김영수 고객님, VVIP 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준호가 선물이라며 고급 와인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수 씨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월 1,575만 원이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1,575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어요. 여보, 진짜네. 돈이 들어왔어. 아내도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부부는 기뻐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손주들 선물도 샀지요. 둘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히 1,575만 원이 입금됐어요. 김영수 씨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나머지 3억 5천만 원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이준호 씨, 나머지 돈도 투자하고 싶은데요. 아, 부장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준호는 즉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월 5% 상품으로 넣어드릴게요. 부장님처럼 신뢰 주시는 분께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김영수 씨는 망설임 없이 나머지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이제 월 3,1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지요. 셋째 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오늘이 입금일인데 이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1시간 뒤 다시 걸었지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직접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15층에 올라가니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불도 꺼져 있었어요. 여기 회사 어디 갔어요? 옆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이사 갔던데요? 야반도주 하듯이 나가더라고요.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억 3천만 원. 40년을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여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한강 다리를 거닐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어디야? 밥 먹고 가야지.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지요. 계약서 보니까 투자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네요. 단순 투자 실패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투자 실패예요? 회사가 통째로 사라졌다고요. 증거가 있어야죠. 일단 조사는 해보겠지만 기대는 마세요. 김영수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처음 2달간 받은 돈, 그것도 사실은 자신의 원금이었다는 것을,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던 것이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도 5억 날렸어요. 전 아파트까지 팔아서 투자했는데 이준호라는 놈한테 당하셨나요? 저도요. 김영수 씨는 자신만 바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큰 절망이 밀려왔어요. 아침 6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앉았어? 얼굴이 왜 그래? 김영수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정수가, 미안해.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영수 씨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일어나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죠. 하지만 해결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도 금융당국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김영수 씨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엄마가 걱정하시는데. 김영수 씨는 아들에게도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들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돈 문제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걱정하지 마. 아들을 돌려보낸 후 김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다음 날 새벽 5시 김영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2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 앞 김영수 씨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갑과 집게가 들려 있었지요. 아저씨, 오늘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재활용품 수거업체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일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였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고 둘러댔습니다. 퇴직금이 모두 사라진 것은 여전히 비밀이었지요. 첫날 일은 고됐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더러운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일, 허리와 무릎이 아팠어요. 점심시간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저씨는 원래 뭐 하셨어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그냥 회사 다녔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부장으로 일했다는 것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재활용품을 정리하다가 신문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경제면에 큰 글씨로 투자 사기 급증, 은퇴자들 표적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자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 이야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5천억 원 규모 피해 추정, 조직적 사기단, 해외로 도피, 금융당국, 단속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 의문. 김영수 씨는 신문을 찢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여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요. 괜찮아. 운동 삼아 하는 거야. 밥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또 투자 사기 소식이었어요. 이번엔 80대 노인이 전 재산 10억을 날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아내가 혀를 찼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그날 밤 컴퓨터를 켰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 새로운 글들이 올라와 있었지요. 오늘 이준호 놈을 강남역에서 봤습니다. 진짜요? 어디서요? 7번 출구 근처 커피숍이요. 머리 염색하고 있던데 금방 알아봤어요. 김영수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준호가 아직 국내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일을 마치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7번 출구 근처 커피숍들을 하나하나 돌았지요. 3시간을 헤맸지만 이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쉽지 않구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피해자 모임 회장이었습니다. 김영수 씨, 내일 저녁에 긴급 모임이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준호 일당을 추적하는 전문가를 만났어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녁 종로의 한 사무실에 피해자 3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전직 경찰 출신 사설탐정입니다.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40대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박민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금융 사기범들은 패턴이 있어요. 돈을 빼돌린 후 3개월 안에 해외로 도피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박민석은 화이트보드에 조직도를 그렸습니다. 이준호는 말단이에요. 그 위에 최성호라는 본부장, 그리고 진짜 보스가 따로 있습니다. 누군데요? 장태수라는 자입니다. 50대 후반, 전과 삼범이에요. 항상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치고 도망갑니다. 김영수 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경찰은 왜 안 잡나요? 증거가 부족해서요. 계약서를 교묘하게 작성해서 법적으로는 투자 실패로 보이게 만들죠. 피해자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박민석은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기범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5만 원씩 모아서 활동비로 쓰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총무를 맡았지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장태수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어요. 한남동 고급 빌라입니다. 박민석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제 새벽에 외제차 타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번호판도 확보했어요. 김영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행해 볼까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김영수 씨는 한남동 빌라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정차해 놨지요. 5시 30분, 장태수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벤츠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장태수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큰 가방을 들고 나왔지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계속 미행했습니다. 장태수는 여러 은행을 돌며 무언가를 했어요. 점심시간 장태수가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씨도 따라 들어갔지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혼자 식사하려고요. 김영수 씨는 장태수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태수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이번 건으로 50억은 먹었어. 깔끔하게 정리됐고, 응, 다음 주에 필리핀으로 넘어갈 거야. 김영수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했습니다. 이준호? 걔는 알아서 처리해.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하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이준호도 버리고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장태수가 일어났습니다. 김영수 씨도 따라 나갔지요. 주차장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김 부장님? 이준호였습니다. 장태수와 함께 있었어요. 김영수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 이 대리. 오랜만이네. 여기 웬일이세요? 손님 접대하러 왔지. 자네는? 이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일 때문에. 장태수가 이준호를 재촉했습니다. 가자. 시간 없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김영수 씨는 다시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천항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김영수 씨는 박민석에게 전화했어요. 인천항 3부두 B-15 창고입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지금 갑니다.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30분 후 박민석과 피해자 10명이 도착했습니다. 저 창고에 뭐가 있을까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진부터 찍어둡시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어요.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금고 아닌가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정말 금고였습니다. 대형 금고 5개를 트럭에 싣고 있었지요. 저 안에 우리 돈이 있을 거야. 피해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신고합시다. 잠깐 증거가 더 필요해요. 박민석이 말렸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를 따랐지요. 트럭은 김포의 한 물류창고로 들어갔어요. 저기가 진짜 은신처인가 봅니다. 밤 11시까지 잠복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정이 되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수와 이준호,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10여 명이었지요. 내일 새벽에 다 옮긴다. 실수하면 안 돼. 장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수 씨와 피해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내일 새벽이 기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류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망갔어요. 피해자들은 절망했지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선적 서류였어요. 필리핀 마닐라행, 출항 5월 25일 오전 6시. 이틀 후네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을 세웠어요. 출항 전에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언론에 제보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돈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요.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요. 고마워. 김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대책위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50억 원대 투자 사기범들이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김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영수 씨,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요? 계속 이러다간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끝까지 갈 거니까 각오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새벽 3시, 인천항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피해자 20명은 항구 입구에 모였어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대요. 박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오는데 이 시간은 걸린답니다. 배는 6시에 출항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어요. 김영수 씨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막읍시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피해자들은 항구 게이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때 한 피해자가 소리쳤어요. 저기 장태수다. 검은색 벤츠가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해. 김영수 씨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벤츠가 급정거했습니다. 장태수가 창문을 내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내 돈 돌려줘. 7억 3천만 원. 김영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를 에워쌌어요. 도둑놈, 사기꾼. 장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야?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차를 막고 있어요. 10분 후 경찰차 3대가 도착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 사기범입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김영수 씨가 외쳤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때 박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곧 검사들이 도착할 겁니다. 경찰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일단 대기하시죠. 장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시 30분 검찰 차량이 도착했어요. 검사 3명과 수사관 10명이 내렸습니다. 장태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준호는 어디 있습니까? 배에 있을 겁니다. 장태수가 실토했습니다. 검사들과 피해자들이 부두로 달려갔어요. 필리핀행 화물선이 출항 준비 중이었습니다.
출항 정지. 검찰입니다. 검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선장에게 명령했어요. 배 안을 수색하자 화물칸에서 이준호가 발견됐습니다. 금고 5개와 함께 숨어 있었지요. 금고 열어. 이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어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죠? 대충 3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머지 돈은 어디 있어? 이준호를 다그쳤어요. 해외 계좌로 이미 보냈어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김영수 씨는 중요 참고인으로 진술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3월 15일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자세히 진술했어요. 녹음 파일과 서류들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증거들이네요. 기소하는데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외로 빼돌린 돈은 회수가 어려워요.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영수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추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익힌 엑셀 실력과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어요. 이준호가 남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날짜, 금액,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필리핀으로 송금했네. 송금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 거래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고객 정보는 못 알려드립니다. 검찰 수사 협조 공문 있습니다. 은행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필리핀 비디오 은행으로 보냈네요. 수취인은 페이퍼 컴퍼니로 보입니다.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필리핀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필리핀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검찰을 통해야 합니다. 다시 검찰청을 찾아갔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국제공조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김영수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필리핀에 아는 교민 있어요. 현지 변호사도 소개해 준대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수 씨는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교민 김 사장이 마중 나왔어요. 김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 약속 잡아놨습니다. 필리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이 시작됐어요. 한국 법원 판결문 있으면 여기서도 집행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이요.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비디오 은행 본점이 어디죠? 마카티에 있습니다. 직접 찾아갔어요. 하지만 은행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장태수 일당 구속, 피해액 500억 추정, 자신들의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김영수 씨, 저 최성호입니다. 장태수의 부하였던 본부장이었어요. 뭘 원해? 거래하고 싶습니다. 전 억울해요. 김영수 씨는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마닐라의 한 카페에서 최성호를 만났습니다. 전 그냥 직원이었어요. 진짜 돈은 장태수가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 정보 다 알아요. 도와드릴게요. 최성호는 USB를 건넸어요.
여기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대신 저는 빼주세요. 김영수 씨는 USB를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해외 계좌 정보, 비밀번호, 거래 내역. 이거면 충분하다. 즉시 한국 검찰에 연락했어요. 결정적 증거 확보했습니다. 검찰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내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좌 동결 신청이 들어갔어요. 3일 후 필리핀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계좌 동결, 김영수 씨와 피해자들의 첫 승리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김영수 씨를 피해자들이 박수로 맞았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동결된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재판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증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일 검찰청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수사관들과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지요. 김 선생님이 검사 뺨치네요. 수사관들도 감탄했습니다. 40년간 서류 작업을 해온 실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어요. 재판 준비를 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저희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김영수 씨는 모든 피해자를 조직화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3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패배자가 아닌 투사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힘내요. 아내가 넥타이를 메어줬습니다. 응, 오늘 꼭 이기고 올게.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의 경험과 집념이 무기가 되어 이제 법정에서 진짜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어요.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수 씨는 검사 옆 증인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장태수와 이준호, 최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장태수는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저는 정상적인 투자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투자 실패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뻔뻔한 태도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김영수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65세입니다. 피해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김영수 씨는 차분히 말했어요. 작년 3월 이준호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월 4.5%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계약서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김영수 씨가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어요. 특히 마닐라 호텔에서 받은 USB의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보시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어요. 3월 20일 제 돈 3.5억이 입금되자마자 2억은 장태수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장태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그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설명했어요. 40년간 엑셀로 보고서를 만들던 실력으로
완벽한 분석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피고인들은 총 523명에게서 51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이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당신은 왜 김영수 씨에게 접근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그냥 실적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당신이 작성한 타겟 리스트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거기엔 은퇴자들의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김영수 씨 이름도 있었지요. 퇴직금 많은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한 거 아닙니까? 이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후가 되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전 노후 자금 10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파트까지 팔아서 투자했는데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눈물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그때 장태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욕심을 부려서 투자한 거예요. 방청석이 들끓었어요. 저놈을 죽여. 살인자.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김영수 씨가 손을 들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김영수 씨는 장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태수 씨, 당신이 빼앗은 건 단순히 7억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40년 동안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며 모은 돈입니다. 딸 결혼식도 못 가고 아들 졸업식도 못 갔어요. 오직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손자 손녀 학비도 대주고 아내와 여행도 가려 했어요. 평생 못 해준 것들을 하려 했는데 당신이 그 꿈을 빼앗았습니다. 장태수가 시선을 피했어요. 당신도 부모가 있겠죠? 당신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검사가 최종 논고를 했어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노후 자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2주 후 선고일, 김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피고인 장태수,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피고인 이준호, 징역 7년. 피고인 최성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최성호는 협조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 김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배상 명령이 나와도 실제로 받기는 어려워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들 명의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실망스러웠지만 김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계좌는요? 그건 별도 소송이 필요해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했어요. 필리핀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개월이 더 걸렸어요. 그동안 김영수 씨는 계속 일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요. 아저씨,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료가 물었어요. 아직이에요. 돈을 받기 전까진. 2023년 12월 드디어 희소식이 왔습니다. 필리핀 법원에서 승소했어요. 계좌 자금 반환 명령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전화였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금융당국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답니다. 눈물이 났어요. 2024년 1월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7억 3천만 원.
잃었던 돈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회수됐어요. 김영수 씨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돌아왔어. 아내를 껴안았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요. 피해자들에게도 돈이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김영수 씨에게 감사했어요. 김 선생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겸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65세 은퇴자, 500억 사기단 잡았다. 현대판 홍길동, 김영수 씨 이야기. 방송 출연 요청도 많았지만 김영수 씨는 거절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사였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첫 강의는 노인복지관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월 4.5% 수익 보장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200명의 노인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 거절하겠어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주 한 번씩 강의를 다녔어요. 전국을 돌며 1년간 1만 명에게 교육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사기를 피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왔어요. 김영수 선생님께 저 이준호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출소하면 꼭 보상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증오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2024년 봄 김영수 씨는 정년 후 꿈꾸던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노후가 아닌 의미 있는 노후를 선택한 것이지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 김영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잃었던 7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그는 돈보다 귀중한 것을 얻었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2024년 가을,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 김영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배추가 정말 크게 자랐네요. 옆집 아이가 울타리 너머로 인사했어요. 그래, 다 자라면 김치 담가서 나눠 먹자. 김영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7억을 되찾은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왔어요. 압구정 아파트 같은 호화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작은 전원주택이 주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텃밭에서 딴 상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강의 있지? 응, 오후 2시에. 오전엔 마을회관에서 컴퓨터 가르쳐 주기로 했어. 김영수 씨는 이제 마을의 만능 선생님이 됐어요. 40년간 쌓은 엑셀 실력으로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 오늘은 인터넷 뱅킹 좀 알려줘. 조심해야 해요. 보이스피싱도 조심하고. 김영수 씨는 천천히 쉽게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요.
에이, 자식은 괜찮지 않아? 제가 당한 것도 믿었던 사람한테였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후 양평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500억 사기범을 잡은 김영수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김영수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은퇴자였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웠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 예방법, 피해 시 대처 방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최근에 이상한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김영수 씨는 자세히 들어보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계약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들려주고 싶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빠, 나 지연이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하자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래, 다들 오너라. 주말이 되자 자녀들이 모두 모였어요. 아들 내외, 딸 내외, 그리고 손주 넷까지. 할아버지, 유튜브에서 봤어요. 완전 유명인이시더라고요. 고등학생 손자가 말했어요. 무슨 유튜브? 할아버지 강의 영상이 50만 뷰 넘었어요. 김영수 씨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촬영한 영상을 누군가 올렸던 것이지요. 할아버지 댓글 보세요. 다들 영웅이래요. 김영수 씨는 쑥스러웠지만 뿌듯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힘드셨죠? 그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김영수 씨는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모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혼자서 다 해결하시고. 사위가 감탄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피해자들이 함께했고 너희 어머니가 힘이 되어줬지. 아내가 남편 어깨에 기댔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요. 달빛 아래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 씨는 특별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우리 돈 일부를 기부하려고 해.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얼마나요? 1억 정도.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에. 아내가 먼저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움받았으니 이제 돌려줄 차례죠. 자녀들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답네요. 기부금 전달식이 있던 날 언론이 또 주목했어요. 사기 피해 극복한 김영수 씨 1억 기부. 하지만 김영수 씨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뷰 안 할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2024년 겨울 첫눈이 내렸어요. 김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 못 간 여행 이제 다 가보자. 좋아요. 시간 많잖아요. 40년 동안 일만 하느라 못 갔던 곳들을 하나씩 가기로 했어요. 온천에 몸을 담그며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기당한 것도 전화위복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난 그냥 돈 많은 노인으로 살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잖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신이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2025년 봄 김영수 씨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억의 교훈. 이 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첫 문장을 적었어요. 책에는 40년 직장 생활, 사기 피해, 그리고 극복 과정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강조했지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베스트셀러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피해자 지원에 쓰겠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이 있었어요. 많은 은퇴자가 용기를 얻었다는 후기를 보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이 책 덕분에 힘을 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장태수였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감옥에서 선생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 씨는 답장을 썼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출소 후엔 올바르게 사세요. 마음의 짐을 하나 더 내려놓았습니다. 2025년 여름 김영수 씨는 70세가 되었어요. 마을에서 칠순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이장이 축사를 했어요.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였어요. 김영수 씨가 답했어요. 잔치가 끝난 후 김영수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70세,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 다음 날 김영수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니어 금융지킴이 봉사단을 만든 것입니다. 은퇴자들이 모여 서로를 보호하는 네트워크였지요. 혼자서는 당할 수 있지만 함께라면 막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원이 1000명을 넘었어요. 전국에 지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목했어요. 김영수 씨를 금융소비자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공식적인 역할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강의를 다니고 저녁엔 아내와 산책을 했지요. 여보, 우리 인생 이막이 더 멋진 것 같아. 아내가 말했어요. 그러게. 돈 잃었다가 찾는 과정에서 진짜 인생을 찾았어. 해질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7억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부터 그것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2025년 가을 김영수 씨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란다. 그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엔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인생도 뒤늦게 핀 꽃처럼 아름다웠어요. 7억이라는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으니까요. 진정한 은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